나오는 것은 우리가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 자, 한자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쓸 때 이것을 갱자로도 있고 경자로도 읽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갱계라고도 옛날에 읽었거든요. 갱계. 근데 아무래도 지금도 두 가지 다 읽는데 편의상 여기서는 경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채무, 자, 갑과 을 간에 이 채권이 있었습니다. 주고받을 게 있는데 이거를 소멸시켜 버리고 새로운 갑과 을 간의 새로운 이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 그렇죠? 자, 옛날에 100만원짜리 줄 채권 채무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대용해서 이것을 소멸시켜 버리고 여기서 오토바이를 주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한 경우에 이것은 전혀 달라진 새로운 내용의 채권 채무가 되겠죠. 이러한 것을 경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이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구채무와 동일성을 상실한, 따라서 100만원 주는 것과 오토바이를 주는 것은 전혀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동일성을 상실한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유상이죠. 돈을 대가가 있는 거죠. 오토바이에. 유인은 이것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 안 받나 좀 이따 보시면 됩니다. 낙선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건도 간단합니다. 자, 이 그림 보면 다 이 요건이 나오죠? 자, 소멸할 채권이 존재해야 되죠. 이 채권 존재해야 됩니다.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계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을 변경을 했죠. 자, 100만원을 오토바이로 중요한 내용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것이 새로 성립된과 동시에 요것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채무 성립과 구채무의 소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번에는 경계에서 계약 당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이렇게 계약을 있었습니다. 자, 이 계약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쓰는 방법은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보죠. 자, 채권자를 바꾸는 거죠. 채권자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채권, 채무 당사자가 바뀌면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 채권자, 신채권자,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자, 이 세 사람 간의 3면 계약이 되겠죠. 3면 계약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도 반드시 당사자가 되는 점에서 채권 양도와 다르다. 우리가 채권 양도에서 갑과 을 간에 이렇게 있을 때 갑이 채권을 병한테 넘겼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을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아니고 뭐 할 수 있었다? 을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면 대항 요건이 필요했었다. 대항 요건은 뭐였었습니까? 채무자에 양도인의 채권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뭐죠? 통지.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낙.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갖추어져야만 이것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 대항 요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항 요건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항 요건보다는 당사자가 이 채무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채권 양도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계.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계는 자 이번에는 권리자가 있고 오히려 이번에는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를 다른 채무자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바뀌게 되죠. 그럴 경우에 자 돈을 갚을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채권자 그럽니까? 제3자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돈 갚을 거 있는데 네가 대신 갚아줄래? 이 사람이 오케이.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하겠다고 남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채무 인수 중에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내 동생이 돈 100만원 꼬갔는데 네가 대신 갚을래? 너 돈 많잖아. 그러면 오케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무자 이 두 당사자만 채무자 되고 이 사람은 여기서 빠지는 거죠. 계약 당사자에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계약을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에서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다만 이 사람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을 하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채무자는 기쁘잖아요. 자기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자존심만 안 건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목적 변경은 이거죠. 자,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있는데 다시 갑과 을이 뭐라 하냐면 이 100만 원 대신에 오토바이를 주고받자 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당사자는 변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대약의 당사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이번에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에 있어서 100만 원을 오토바이로 바꾸게 되면, 자, 이거는 소멸되죠.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면 옛날 여기에 딸린 종된 채무도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채무가 성립이 되죠. 그렇죠? 새로운 채무가 성립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계계약 해제 문제인데, 자, 신채무 불이행으로 경계계약을 해야지 못한다. 만약에 이거를, 오토바이를, 100만 원을 면제해줬고, 이거를 없애고 오토바이로 받기로 했는데, 이 채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에이, 오토바이 못 받을 바에 그냥 이거 없었던 걸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갑이 을이 100만 원 받는 걸로 돌아가자. 이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솔과 판례는 경계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는데 뭘 이유로? 신채무 불이행, 오토바이를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신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솔과 판례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옛날 채무가 없어지고 새로운 채무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채무를 효력이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100만 원 오토바이 안 받으면 결국 뭘로 갑니까?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가죠. 그럼 다시 뭘로 갑니까? 돈으로 가겠죠. 따라서 굳이 이거를 복잡하게 옛날 걸로 돌아가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면제입니다. 면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면제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베풀어주는 뭡니까? 혜택이죠. 자, 너 나한테 돈 100만 원 갚을 거 있지? 100만 원 안 갚아도 돼.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면제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무상이겠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뭐다? 이번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아까 채무자의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뭐였죠? 상계였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는 이 면제다. 그 단독행위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단독으로 하는 행위고 또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건. 채권의 처분자만이 할 수 있다. 자, 채권은 뭐냐면 이 채권은 1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채권자는 포함이 되겠죠. 채권자는 원래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채권자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신탁 양도받은 사람. 신탁 양도받은 사람은 뭐죠? 신탁 양도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채권자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받고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죠.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면제를 해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만약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신탁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면제해줬다. 이런 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유효한 걸로 본다라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겠죠. 더 이상 100만 원 받는 거 이상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 나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지? 네가 돈 100만 원 내기 싫으면 나한테 와서 100번 절해라. 그럼 내가 100만 원 면제해주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붙이는도 무방하다. 다만 이 채무자에게 대해서 특히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일부 면제도 가능하죠. 그렇죠? 갑이 을한테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자, 너 나한테 100만 원 미치겠지? 네가 형편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깎아줄게. 얼마로? 50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면제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이 소멸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채권 소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가 여기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기 있습니다.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1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의 채권자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든지 어떻게 해놨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자기 채권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채무자한테 그럽니다. 야, 너 100만 원 갚지 마. 이거 없애줄게.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다? 이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뭐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이게 뭐냐면 제3자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 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 정당한 이유를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면제를 해줘도 면제를 안 해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혼동입니다. 혼동은 우리가 물권법상의 혼동과 그 다음에 채권법상의 혼동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개 다 나오는데, 물권법상의 혼동은 여러분들이 이미 물권법을 공부하신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바로 채권법을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구워줍니다. 을은 갑한테 뭐냐면 아파트에다가 뭐래죠? 저당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소유 이 아파트는 뭡니까? 을의 것이죠. 을의 것인데 갑이 저당권자로 이제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할 때 이 을이 아무리 봐도 이 1억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나마 돈도 더 수입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 1억에 대한 이자를 갚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을한테 그럽니다. 이 아파트가 2억짜리다. 2억짜리인데 내가 나한테 베풀어진 걸 은정을 생각해서 나 1000만원 깎아주겠다. 1000만원 깎아주겠다. 1억 9천에 살래? 그러니까 갑이 뭐 1000만원 이익 보니까 그다지 나쁠 거 없네. 그럼 내가 9천만원 주고 가져오면 되지? 라고 해서 9천만원을 을에게 주고 이 집을 을에서 뭘로 갖고죠? 갑으로 갖고 옵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예요. 아니죠, 갑이? 자, 갑이 소유자면서 갑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저당을 잡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죠. 그러한 경우는 이것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실익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거는 물권법에서 공부하시고, 일단은 이 저당권자는 뭡니까? 이 갑의 소유물에다가 갑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소멸시킨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기속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 소유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채무가 동일인에게 속하는 그러한 경우다. 그래서 이 혼동은 채권과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증권적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증권적 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설명드렸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 분 한번 써보십시오. 어디서 배우셨죠? 자, 우리가 채권 양도를 공부하면서 지명 채권 양도와 증권적 채권 양도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명 채권 양도는 대항 요건으로서 통지와 승낙이라는 게 있었는데, 증권적 채권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증권적 채권이 뭐였습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어음이나 수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자, 증권적 채권 양도는 어떻게 양도한다고 했죠? 배서라든가 교부를 통해서 한다라고 배웠었죠. 자, 갑이 을한테 물건을 100만원치 사왔습니다. 물건. 그런데 자기 수중에 갑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어음을 발행해 줍니다. 어음을 발행해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이 약속음이라고 가정하면, 자, 약속음이라고 가정할게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어음수표법을 공부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약속음을 이렇게 교배했다고 했을 때, 자, 갑이 그럽니다. 발행이 누구냐면 갑이죠. 자, 갑이 발행함. 누구한테? 수취인 누구죠? 을입니다. 을한테 이렇게 발행합니다. 이 수표를, 이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함을 약속함. 100만원은 지급할 것을 약속함. 그래서 몇 월 몇 일자 발행일자 딱 이렇게 합니다. 이 요건의 자세한 거는 어음수표법 보시고요. 그때 공부하시고 일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직권이 발행되는데 현재 을이 소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을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 예컨대 90일 뒤라고 하면 90일 뒤에 갑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90일 동안 자기 돈이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양도를 하고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쥐고 있는 병한테 양도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 어떡하냐? 자, 어음을 뒤집으면 뒤에 보면 이렇게 배서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 을이 누구한테 넘기는 걸로? 병한테 넘기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병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받아서 이것을 정한테 넘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차대로 을, 병, 병, 정 이렇게 순차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배서의 뭐라고 그랬죠?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하셨죠? 이렇게 배서의 연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의 소지자 정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된다. 자격 수여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정이 또 돈 갚을 게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갚을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에서 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정은 이 어음을 현재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뭡니까? 권리자죠. 자기가 100만원을 누구한테? 정한테 나중에
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어음이 지급거절이 됐을 때는 소구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소지자 갑은 뭡니까? 갑은 이 사람은 권리자죠. 어음을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갑이 누구한테 갑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갑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죠? 자, 어음을 발행한 갑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발행한 어음을 들고서 자기한테 갑니다. 야, 이거 내가 권리자인데 내가 의무자인 나한테 돈을 갚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건 분명히 혼동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면 소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쫙쫙 찢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권적은 뭡니까? 이 증권적 증권은 결제 목적의 어떤 유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여러가지 권리관계가 이 사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라고 앞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적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음수표법을 공부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떤 증권적 채권은 대인적, 어떤 사람 간의 그런 걸 맺는 게 아니고 어떤 증권의 객관적인 성질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대인적 성격이 매우 엷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독립한 유가물로서 거래되기 때문에 혼동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채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경우는 채권은 혼동이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소멸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앞에서 이미 한두 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채권 총론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자와 의무자 간에 여러가지 주고받을 것, 여러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앞에서 우리가 급부의 종류물 배웠었죠. 여러가지 채권의 종류, 목적, 대상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이런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채권이 원래 이행해야 되는 건데 이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이행지처라든가 뭐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 채권자 지체 뭐 여러가지 배웠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배우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지 이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변제부터 쭉 변제 대물변제, 대물변제 예약, 그 다음에 공탁, 그 다음에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이런 여러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이제 채권 총론 수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은 여러분들이 교재라든가 또 참고서 강의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참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 법 논리에 빠져들면 소설보다 더 재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묘미를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합니다. 책 한 권의 범위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마칩니다. 특히 제가 하는 강의하는 과목은 전부 이렇게 맞춰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를 다 훑어볼 수가 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85년도, 86년도, 87년도, 9년도까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87 민주화운동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휴강도 많이 했고 우리가 학교에 수업을 안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맨날 체류탄 냄새 맡아가면서 이 법서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 저희들은 다 독학으로 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교재가 있는데 교재 3분의 1 나가는 경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책 한 권에 내용이 깊이가 있든 없든 그 책 한 권을 충실하게 다 이렇게 서머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머리 다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내용을 더 가필해가면서 보충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책 한 권만 특히 교환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는 그러한 책 그리고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수험생들이 어떤 책을 많이 보고 있나 이런 것도 다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한 항상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법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나중에 다른 과목 들으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강의가 많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라고, 그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구열로 대신 메꿔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